정보처리 기사 필기 특강의 이상미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3과목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문제들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1번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SQL의 분류 중에서 DDL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SQL은 아마 여러분들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는 과목을 학습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 SQL이라는 것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정의하고 조작하고 또 제어를 하기 위한 비절차적인 언어를 의미합니다. 자, 이 SQL이라는 언어에는 세 가지, 즉 DDL과 DML 그리고 DCL로 구성된다는 거 잘 아실 텐데요. 자, 우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DDL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데이터 정의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DDL 안에는 크게 세 가지 명령어들 지금 보시면 create라는 명령어와 alter 그리고 drop 이렇게 세 가지 명령어가 포함이 되는데요. 데이터를 정의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create라는 것은 테이블 이외에도 스키마나 도메인, 테이블, 뷰, 인덱스 같은 것을 생성할 때 사용하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alter라는 것은 변경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생성된 기본 테이블이나 도메인의 정의를 변경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마지막 드랍이라는 것은 제거, 즉 삭제를 하는 명령어가 되겠는데요. 스키마나 도메인, 테이블, 뷰, 인덱스 등을 제거하는 명령문입니다. 자, 두 번째 DML이라는 것은 데이터 조작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들이 되겠는데요. 자, 이 DML 안에 포함되는 것들은 자, 여기 아래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삽입할 때 사용하는 insert 명령. 자, 그 다음에 변경할 때, 수정할 때 사용하는 update 명령. 자, 그리고 삭제를 할 때 사용하는 delete 명령. 자, 또 조회를 할 때 사용하는 select 명령 가장 많이 사용하죠. 자, 이런 것들이 모두 DML에 포함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DCL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제어하기 위한 언어가 되겠죠. 제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에는 권한에 관련된 그랜트 명령, 권한을 부여할 때 사용하죠. 자, 그 다음 다시 권한을 회수할 때 사용하는 리복 명령. 자, 그 다음 트랜잭션과 관련된 명령어인데요. 완료를 뜻하는 커밋 명령. 자, 그리고 취소를 하는 롤백이라는 명령. 자, 이런 명령어들이 바로 DCL에 포함되는 그런 명령어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부터 보시면 업데이트라는 것은 DML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머지 alter, drop, create 명령어는 모두 DDL에 포함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DDL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업데이트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4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던트 테이블에 독일어과 학생 50명, 중국어과 학생 30명, 영어 영문학과 학생 50명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을 때 다음 중 SQL의 실행 결과 튜플 수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아래 보기가 있는데요. 자, 우선 DEPT 컬럼은 학과 명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명령어가 있는데요. 자, select 명령 아주 간단한 select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select 다음에 나오는 것은 속성명이 되겠죠. 속성명.
또는 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from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relation, 즉 테이블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명령어는 student라는 테이블에서 학과명 속성을 보겠다라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스튜던트 테이블에는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자, 우선 독일어과 학생이 50명 포함되어 있고요. 중국어과 학생이 30명, 그리고 영어 영문학과 학생이 50명. 각각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전체의 개수는 130개의 튜플이 되겠죠. 즉 레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130이 되겠고요. 두 번째 명령을 보시면 위랑 동일한데 distinct라는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distinct라는 것은 중복되는 결과값을 한 번만 표시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전공이 중복이 되고 있죠. 독일어과도 50개, 중국어과 30개, 영문과 50개 이렇게 중복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된 것을 하나씩만 표시하게 되면 3번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30과 3이 되겠는데요. 자, 이 select 그 명령어의 그 형식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distinct라는 것은 중복되는 결과값은 한 번만 표시한다. 자, 속성이 나오고 from 다음에 테이블명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명령의 형식이 되겠고요. 자, 이제 where 다음에 조건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group by. 자, group by는 그룹을 짓는 거죠. 그래서 그룹에 대한 쿼리를 할 때 사용하는데요. 그룹 바이 다음에 속성이 나오게 되면 이것으로 그룹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룹 바이 다음에 조건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해빙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룹 바이 해빙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정렬을 할 때는 오더 바이를 사용합니다. 자, ASC는 당연히 오름차순 정렬이 되겠죠. DESC는 내림차순 정렬이 되겠습니다. 자, select의 명령의 형식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두 릴레이션에서 외래 키로 사용된 것은 단 밑줄 친 속성은 기본 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문제가 되겠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키에 대한 정의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선 후보 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디데이트 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후보 키라는 것은 하나의 릴레이션, 즉 테이블에서 유일성과 최소성을 가지는 모든 속성 또는 속성의 집합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반드시 이 유일성과 최소성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유일성이라는 것은 유일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한 릴레이션에서 자, 모든 튜플들은 서로 다른 값을 가져야 된다. 유일한 값을 가져야 된다. 이게 유일성이 되겠고요. 최소성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속성들로만 키가 구성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학생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릴레이션에서 학번이라는 것도 있고 주민번호도 있다. 자, 이 두 가지는 모두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시키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모두 후보 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키, 프라이머리 키라는 것은 뭐냐면 후보 키들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자가 선택한 하나의 키가 되겠습니다. 자, 학번과 주민번호 모두 후보 키인데 이 중에서 만약에 DB 설계자가 학번을 기본 키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기본 키의 경우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절대 중복돼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후보 키는 유일성을 가지기 때문에 기본 키도 유일성을 가지겠죠. 자, 그 다음에 널 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뭐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한다든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어떤 값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외래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릴레이션의 기본 키를 참조하는 속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보시면 지금 두 개의 릴레이션이 있는데요. 과목이라는 릴레이션과 수강이라는 릴레이션이 있습니다. 자, 밑줄 친 속성은 기본키라고 했습니다. 자, 과목에서는 과목 번호가 기본키가 되겠고요. 수강에서는 수강 번호가 기본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강이라는 릴레이션에 보시면 과목 번호라는 또 똑같은 그런 속성이 포함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 수강 릴레이션에 있는 과목 번호는 과목에 있는 과목 번호를, 즉 기본키를 참조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수강 릴레이션에 있는 과목 번호가 바로 외래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릴레이션의 기본키를 참조하죠. 과목 릴레이션의 기본키를 참조하는, 자, 이 수강 릴레이션의 과목 번호가 바로 외래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정규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정규화에 관한 내용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텐데요. 자, 정규화라는 것은 어떤 그 릴레이션이 관계를 갖고 있을 때 이상현상이 있죠. 이상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릴레이션을 연관성이 있는 속성을 갖도록 릴레이션을 분해하는 것을 정규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이상현상에는 삽입 이상, 그 다음에 갱신 이상, 삭제 이상이 있습니다. 자, 이 각각의 이상 현상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는데요. 이상 현상이 무엇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이 부분도 반드시 다시 찾아서 공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정규화 과정이라는 것은 테이블을 분해하는 과정인데요. 자, 이 문제에서는 1NF에서 2NF가 되기 위한 조건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이 정규화 단계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요것을 다음 페이지에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우선 제1정규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정규형을 제1 노멀 폼, 그래서 1NF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1NF라는 것은 릴레이션에 속한 모든 속성의 도메인이 원자값으로만 구성된 정규형이 1NF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원자값이라는 것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최소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1정규형 그러면 원자값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제2정규형 ENF의 경우에는 일단 릴레이션이 제1정규형에 속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키가 아닌 모든 속성이 기본키에 완전 함수 종속된 정규형이다. 자, ENF에서는 완전 함수 종속이라는 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함수 종속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학번을 알면 이름을 알 수 있다고 할 때, 자, 앞에 있는 X에 있는 이 학번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정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름이라는 것은 종속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학번이 이름을 결정짓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본키가 학번과 과목번호,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자, 학번과 과목 번호를 모두 알게 되면 성적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기본키로 되어 있을 때 학번과 과목 번호를 모두 알면 성적을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완전 함수 종속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학번을 알면 학번만 아는 거죠. 학번만 알면 학년을 알 수 있다. 과목 번호는 필요가 없고 학번을 알면 학년을 알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은 부분 함수 종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ENF의 경우에는 부분 함수 종속이 있는 것을 완전 함수 종속으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부분 함수 종속을 없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ENF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3NF의 경우에는 당연히 릴레이션이 ENF에 속해야 되죠. 자, 그 다음 기본키가 아닌 모든 속성이 기본키의 이행적 함수 종속이 되지 않는 정규형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행적 함수 종속이 뭔지 알고 계셔야 되겠는데요. 자, 이행적 함수 종속이라는 것은 A를 알면 B를 알 수 있고 또 B를 알면 C를 알 수 있을 때 결국 A를 알면 C를 알 수 있다. 자, A면 B이고 B면 C이고 A면 C이다. 자, 이런 관계를 만족할 때 이것을 이행적인 함수 종속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행적인 함수 종속을 없애는 게 제3정규형이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자, 학번을 알면 지도교수를 알 수 있고 지도교수를 알면 학과를 알 수 있을 때 결국 학번을 알면 학과를 알 수 있다. 자, 이렇다면 이게 이행적 함수 종속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분해를 해서 이렇게 A와 B로 또 B와 C로 이렇게 분해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분해하는 과정을 3NF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는 조금 간단히만 키워드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이스 코드 정규형이라는 것은 BCNF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당연히 제3 정규형에 만족해야 됩니다. 자, 릴레이션의 함수 종속 관계에서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인 정규형을 보이스 코드 정규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4 정규형 4NF는 다치 종속을 제거한 정규형입니다. 자, 그리고 ONF는 조인 종속성을 이용한 정규형이 되겠는데요.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1, 2, 3 1NF, 2NF, 3NF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키워드가 되는 말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NF에서 2NF가 되기 위한 조건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NF를 만족해야 되겠죠. 자, 4개의 보기가 모두 다 1NF를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2NF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냐면 완전 함수적 종속 관계를 만족해야 된다. 자, 부분함수 종속을 모두 없애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무결성 제약 조건 중에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무결성 제약 조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는 것은 무결성이라는 말이 있죠. 무결성이라는 것은 어떤 그 완전함을 정확하고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데이터를 정확하고 또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는 무결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무결성 제약 조건에는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 그리고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모두 다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은 기본 키에 대한 제약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 기본 키는 절대 널값이 될 수 없다는 것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게 바로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이 되겠는데요. 자, 도메인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성별에는 남 또는 여가 입력되어야 한다. 자, 이게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이 되겠는데요. 속성으로 입력되는 모든 값은 이미 정의된 도메인 영역 내에 들어있는 값이어야 한다. 이게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은 외래키에 관련된 제약 조건이 되겠는데요. 자, 외래키는 앞에서 정의를 해드렸죠. 다른 릴레이션의 기본 키를 참조하는 키를 외래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외래키의 값은 반드시 그 다른 릴레이션, 참조하는 릴레이션의 기본 키 값과 일치해야 되겠죠. 그것을 참조하기 때문이죠. 자, 또는 널 값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래 키의 값은 다른 릴레이션의 기본 키 값과 일치하거나 널 값만 가져야 한다. 자, 이것이 바로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을 묻고 있습니다. 맞는 것을 묻고 있는데요. 자, 요건 두 번째 내용이 되겠죠. 기본 키에 속해 있는 애트리뷰트는 속성이 되겠죠. 널 값이나 중복 값을 가질 수가 없다. 자, 이게 바로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6번 문제는 굉장히 쉬우실 것 같은데요. 앞에서 우리가 이행적 함수 종속 관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행적 함수 종속 관계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제3정규형 3NF의 정의가 됐었죠. 자, 이행적 함수 종속은 이런 내용이었었죠. 릴레이션에 A, B, C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A는 B를 결정짓고 B는 C를 결정지을 때 결국은 A는 C이다. 자,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이행적 함수 종속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보시는 것처럼 A를 알면 B를 알고 B를 알면 C를 알고 결국 A를 알면 C를 알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이행적 함수 종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행적 함수 종속하면은 3NF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7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굉장히 쉬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DML에 해당되는 SQL 명령만으로 나열된 것은 앞에서 DML 정의해 드렸는데요.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ML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조작하는 명령어라고 설명드렸죠. 데이터 조작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명령어 셀렉트 문이 있죠. 자, 테이블이나 뷰에 접근해서 원하는 튜플이나 속성을 검색하는 명령어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SQL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select의 명령어 형식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delete라는 것은 테이블에서 원하는 레코드, 즉 튜플을 삭제할 수 있는 연산이 되겠고요. 자, insert는 테이블에 원하는 레코드를 삽입하는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update는 테이블에서 원하는 속성 값을
변경할 수 있는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 네 가지가 DML 명령어가 되겠는데요.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보시면 1번에는 지금 create와 alter 명령이 있죠. 요것은 DDL에 포함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데이터 정의어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에서도 보시면 드랍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역시 DDL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모두 DML 명령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에는 역시 alter 명령이 DDL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삽입, 갱신, 삭제. 자, 요게 방금 전에 보셨던 DML 명령어들이 되겠죠. 자, 뭐 업데이트라든지 인서트, 딜리트 이런 명령어들이 되겠는데요. 자, 이런 이벤트가 발생할 때, 자,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작업이 자동으로 수행되는 절차형 SQL을 묻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절차형 SQL이 무엇인지 알고 계셔야 되겠는데요. 자, 이 절차형 SQL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일반 언어들 뭐 C나 파이썬 여러 가지 언어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자, 그것처럼 SQL을 가지고도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절차형 SQL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절차형 SQL을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트리거라는 것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프로시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선 트리거는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자, 프로시저라는 것은 일반 언어에서 함수 만드시죠? 자, 그 함수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도 역시 함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두 가지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는 연산 처리 결과를 단일값으로 반환하는데요. 즉, 리턴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리턴 값이 있는 것이 사용자 정의 함수고 프로시저의 경우에는 리턴 값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트리거라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트리거라는 것은 뭐 익숙하신 용어가 되겠는데요. 근데 방아쇠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특정 테이블에서 삽입, 수정, 삭제 이런 DML 이벤트가 수행되면 이게 트리거가 되어서 즉 방아쇠가 되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작성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여기에서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DML 명령 등을 이벤트, 즉 이벤트라는 것은 트리거를 실행시키는 사건이 되겠는데요. DML 명령어를 이벤트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리거 내에서는 커밋이나 롤백, 커밋이라는 것은 트랜잭션을 완료하는 명령어가 커밋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취소하는 명령이 롤백이 되겠는데요. 즉 이런 명령들은 DCL에 포함된다는 거 설명드렸죠. 데이터 제어에 포함이 되는데요. 자, 이런 트랜잭션 종료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단순히 정의만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트리거가 되겠습니다. 자, 4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설계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수행하는 작업이 아닌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단계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뒷장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우선 DB를 설계할 때 제일 처음에 할 일은 요구 조건을 분석해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내용을 정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요구사항 등을 분석하는 단계가 1단계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단계는 개념적인 설계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개념 스키마를 설계하는 단계인데요. 자, 이 단계에서는 ER 다이어그램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자, ER 다이어그램 같은 개념적 데이터 모델을 사용해서 그림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논리적 설계 단계가 되겠는데요. 자, DBMS에 맞는 스키마를 설계한다고 했는데 ER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진 것을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로 변환을 합니다. 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되겠는데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표와 같은 그 2차원 테이블의 형식으로 논리적 논리적 모델을 설계하게 됩니다. 자,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하는 일들 기억을 하셔야 되겠는데 우선 첫 번째, 논리적 데이터 모델로 변환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트랜잭션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접근 방법과 인터페이스를 절차적으로 명세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스키마를 평가하고 정제하는 과정도 논리적 설계 단계에 포함이 됩니다. 자, 2단계가 끝나면 물리적인 설계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는데요. 자, DBMS에 맞게 물리적 구조를 설계합니다. 자, 저장 레코드 양식을 설계하고 레코드 집중의 분석과 설계 그리고 접근 경로 등을 설계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구현 단계가 되겠죠. DDL을 이용해서 즉 데이터 정의어를 이용해서 스키마를 작성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푸시기가 좀 쉬워지셨을 것 같은데요.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수행하는 작업이 아닌 것은 자, 요 세 가지는 모두 다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수행하는 일이 되겠고요. 레코드 집중의 분석 및 설계는 물리적 설계 단계에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단계와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개념적인 설계 단계에서 ER 다이어그램을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자, ER 다이어그램의 표현 방법을 묻는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ER 모델의 표현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ER 다이어그램 표현하는 방법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각형은 개체를 나타낸다. 엔티티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마름모는 관계, relationship을 나타낸다. 자, 그 다음 타원은 속성, attribute를 나타낸다. 자, 밑줄 타원이라는 것은 타원에 이렇게 밑줄을 그은 것, 기본키 속성이 되겠고요. 선을 그리면 연결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옆에 예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여기에서 고객과 예약서가 바로 개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과 예약서는 예약이라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1대 다의 관계가 되겠죠. 즉, 고객 한 명은 여러 개의 예약서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고객은 두 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번호와 이름이 되겠고요. 자, 번호 밑에 밑줄이 있는 걸로 봐서는 번호가 기본키가 되겠습니다. 자, 예약서는 예약번호와 수량이라는 두 개의 속성을 갖게 되고요. 자, 예약번호에 역시 밑줄이 있기 때문에 기본키의 속성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 3번에 보시면 속성에 오각형이 있는데 오각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속성을 나타낼 때는 타원을 이용한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행 제어의 로킹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병행 제어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트랜잭션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뒤에 또 트랜잭션의 특징에 대한 문제도 나오게 됩니다. 자, 우선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하나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산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계좌 이체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계좌 이체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작업이 모아진 것이 되겠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A 계좌에서 B 계좌로 10,000원을 이체한다고 한다면 우선 A 계좌에서 10,000원을 인출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B 계좌에 10,000원을 입금하는 것. 자, 이런 과정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앞에 10,000원이 있는지 조회도 하고 이런 과정들도 모두 연결이 되어 있겠죠. 자, 일단은 요거 두 개를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트랜잭션들은 모두 수행이 되어야 하는 거죠. 10,000원을 인출하는 것만 수행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모두 수행이 되어야 하는 이렇게 묶여진 연산을 트랜잭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병행 제어라는 것은 동시에 여러 개의 트랜잭션을 병행 수행할 때 이런 트랜잭션들이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일관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상호작용을 제어하는 것을 병행 제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이 계좌 이체를 하는 동안에 A 계좌에 다른 그 트랜잭션이 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을 이제 로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트랜잭션이 동일한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을 로킹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로킹 단위라는 게 있는데요. 로킹 단위라는 것은 로킹 대상이 되는 객체의 크기를 의미하는데요. 자, 주요 단위로는 데이터베이스, DB 스페이스, 테이블, 페이지, 행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킹할 수 있는 단위는 데이터베이스처럼 큰 것도 있지만 행 단위로 작게 로킹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문제는 이 로킹 단위를 작게 했을 때, 즉 행을 선택했을 때와 자, 그다음 테이블은 좀 더 큰 단위가 되겠죠. 자,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자, 이렇게 로킹 단위를 작게 했을 때는 병행성 수준이 뛰어나죠. 왜냐하면 행 하나만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다른 행들은 자유롭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행성 수준이 뛰어난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 로킹 단위가 작아지게 되면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자, 일단 로크의 수가 많아지겠죠. 로크의 수가 많아져서 관리도 어렵고 오버헤드라고 얘기하죠. 간접 비용 오버헤드라고 하는데 오버헤드도 증가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로킹 단위를 크게 했을 때, 테이블 단위로 했을 때는 행보다는 병행성 수준이 낮아지게 되겠죠. 하지만 관리가 쉬워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데이터베이스, 파일, 레코드 등은 로킹 단위가 될 수 있다.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자, 로킹 단위가 작아지면 로킹 오버헤드가 증가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자, 로킹 단위가 작아지면 데이터베이스 공유도가 증가한다. 병행성 수준이 올라간다.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자, 한꺼번에 로킹할 수 있는 객체의 크기를 로킹 단위라고 한다.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뷰가 무엇인지만 알면 쉽게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뷰라는 것은 어떤 테이블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테이블입니다. 즉, 논리적으로 만들어진 테이블이지 실제 물리적으로 만들어진 테이블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논리적으로만 존재하는 테이블이 되겠는데요. 자, 뷰를 만드는 기반이 되는 물리적인 테이블을 기본 테이블이라고 하고
실제 데이터는 기본 테이블에 저장이 됩니다. 물리 데이터는 물리적으로 뷰가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자, 뷰는 정의만 시스템 내에 저장되었다가 필요시에 실행이 됩니다. 자, 뷰는 논리적인 독립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요. 자, 논리적 독립성이라는 것은 응용 프로그램들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논리적인 구조만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논리적 독립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데이터 접근 제어를 통한 보안성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뷰라는 것은 가상의 테이블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장점은 논리적인 독립성을 제공한다는 것과 보안성을 제공한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보시면 뷰는 크리에이트 문을 사용해서 정의한다. 자, 일반 테이블을 만드는 것처럼 뷰도 크리에이트 문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뷰는 데이터의 논리적인 독립성을 제공한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뷰를 역시 제거할 때도 일반 릴레이션과 마찬가지로 드랍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뷰는 저장 장치 내에 물리적으로 존재한다.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하나의 애트리뷰트가 가질 수 있는 원작 값들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은, 자, 앞서 이게 이미 설명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의 애트리뷰트가 가질 수 있는 값, 이것을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성별에는 남과 여가 존재한다. 자, 이 남, 여, 이것을 도메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많이 사용되는 용어들 한 번만 정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릴레이션 여러 번 사용했는데요. 2차원의 테이블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스프레드시트와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것이죠. 행과 열로 구성되는 테이블을 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튜플이라는 것은 행을 의미하는 것이죠.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각 행으로 레코드와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속성 애트리뷰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열을 의미하는데요. 릴레이션에서 이름을 가진 하나의 열이다. 자, 이게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도메인은 방금 설명드렸죠. 하나의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관계대수 연산에서 두 릴레이션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용해서 두 개의 릴레이션을 합쳐서 하나로 합쳐서 새로운 릴레이션을 만드는 연산을 묻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우선 이것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계 데이터 언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부터 정리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자,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 두 가지가 있죠. 자, 관계 대수는 절차적인 언어입니다. 자, 절차적인 언어라는 것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처리 과정을 하나하나 기술하는 것이고요. 관계 해석의 경우에는 비절차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관계대수에 대한 연산을 묻고 있는데요. 자, 관계대수의 연산 4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셀렉트 연산은 자, 이렇게 시그마 기호로 나타내게 되는데요. 릴레이션 R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튜플을 반환하는 연산입니다. 행만 골라내는 연산이죠. 이것을 수평 연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릴레이션에서 어떤 릴레이션에 번호와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조건을 이렇게 주는 거죠. 국어 점수가 60 이상이다. 자, 이런 게 바로 셀렉트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프로젝트, 연산은 파이의 기호로 표시하게 되는데요. 자, 릴레이션에서 주어진 속성들의 값으로만 구성된 튜플을 반환하는 연산, 이것은 반대로 수직 연산이라고 하는데요. 열을 고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번호, 국어, 영어 이렇게 들어있을 때 번호와 국어만 반환해라. 자, 이런 게 파이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를 좀 공부하셨다면 조인 연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나비 모양의 연산 기호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어떤 두 릴레이션 간의 공통적인 속성을 이용해서 이것을 연결해서 새로운 릴레이션을 만드는 연산이 되겠죠. 예를 들면 번호, 국어, 영어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것과 그 다음 번호와 이름이 있다. 자, 이것을 조인 연산을 해서 번호와 국어, 영어, 이름을 모두 가지는 릴레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디비전 연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눗셈 기호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자, 릴레이션 S의 모든 튜플과 관련이 있는 릴레이션 R의 튜플들을 반환하는 연산이다. 예를 들어서 4번과 이름과 부서가 포함된 릴레이션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부서가 인사부인 것만 보자. 자, 이렇게 되면 부서가 인사부인 것의 나머지 4번과 이름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디비전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자, 두 개의 릴레이션을 합쳐서 하나로 만든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조인 연산을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에 맞는 기호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목표 중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분산된 물리적 환경에서 특정 지역의 컴퓨터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해도 데이터의 무결성이 보장된다는 것과 관계 있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분산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하나의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저장된 형태가 분산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죠. 자, 이때 사용자는 반드시 실제로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떨어져 있지만 마치 하나처럼 인식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물리적으로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액세스하는지 사용자는 알 필요가 없다. 자, 이것이 바로 투명성이 되겠는데요. 자, 투명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 분할 투명성은 사용자는 어떻게 여러 개로 분할되어 있는지 알 필요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위치 투명성은 사용하려는 데이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물리적인 위치를 알 필요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중복 투명성이라는 것은 중복된 데이터가 무엇이고 또 저장 위치 이런 정보를 알 필요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장애 투명성이라는 것은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되어도 트랜잭션의 원자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즉 데이터의 무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되겠고요. 자, 병행 투명성이라는 것은 다수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수행되어도 결과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문제에 거의 답이 다 나와 있는데요. 장애가 발생해도 데이터 무결성이 보장된다. 자, 이것은 장애 투명성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 설명에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합한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후보 키는 릴레이션에 있는 모든 튜플에 대해서 유일성과 무엇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죠. 자, 후보 키는 하나의 릴레이션에서 유일성과 최소성을 가지는 모든 속성 또는 속성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자, 유일성과 최소성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2번 최소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역시 SQL 실행 결과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명령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select 가격. 자, 그러면 가격을 알고자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attribute, 즉 속성이 오게 되겠고요. 자, from 도서 가격. 자, 이게 테이블, 즉 릴레이션의 이름이 되겠죠. 도서 가격 테이블에 있는 가격을 가져오겠다. 자, 그럼 이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where 다음에 조건절을 지정하는데요. 자, 조건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죠. 책 번호는 하고 조건이 셀렉트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셀렉트문을 먼저 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책 번호를 조회하는 것이죠. 도서 테이블의 책 번호입니다. 자, 왜요? 조건은 책명은 자료 구조다. 자, 그러면 도서 테이블에서 책명이 자료 구조인 것의 책 번호의 값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책 번호가 222다 라는 조건과 동일한 명령어가 되겠죠. 자, 그럼 책 번호가 222인 것의 가격은 2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2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제어 언어 DCL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앞서 DML도 나왔고 DDL도 나왔고 또 DCL도 나왔습니다. 자, 굉장히 그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여러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 제어라는 것은 자,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보안, 무결성, 회복, 병행 제어를 이런 정의를 하는데 사용되는 언어가 되겠는데요. 자, 이 명령어들도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grant라는 명령어는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어가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revoke은 반대가 되겠죠. 부여했던 권한을 취소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그 다음 commit이라는 명령어는 트랜잭션을 성공적으로 종료한다는 그런 완료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롤백은 트랜잭션 명령어들을 취소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save point라는 명령어도 있는데요. 롤백을 할 때 어디로 롤백할지 저장점을 지정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 제어 언어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데이터 보안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논리적, 물리적 데이터 구조를 정의할 때는 데이터 정의어를 사용하겠죠. DDL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자, 무결성 유지, DCL 맞고요. 병행 수행 제어도 역시 DCL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참조 무결성. 자, 참조 무결성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외래키에 관련된 무결성 조건이 되겠고요. 외래키의 값은 참조하는 릴레이션의 기본 키 값과 일치하거나 널 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조건이 되겠는데요. 자,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드랍문에서 부모 테이블의 항목 값을 삭제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자식 테이블에 해당 레코드를 삭제한다. 자, 부모 테이블이 바로 이 자식 테이블이 참조하는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부모 테이블에서 어떤 속성을 삭제하게 되면 이 자식 테이블에서 참조하던 값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삭제 옵션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드랍이라는 명령어 다음에 드랍 테이블을 제거한다는 것이죠. 테이블명이 오는데 자, 이 참조 무결성을 위해서 뒤에 옵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캐스케이드 또는 리스트릭티드라는 옵션이 되겠는데요. 캐스케이드의 경우에는 다른 객체에서 테이블을 참조하고 있으면 참조하는 모든 객체까지 함께 삭제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테이블에서 어떤 값을 제거하게 되면 자식 테이블에서도 제거를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자, 그게 바로 캐스케이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리스트릭트라는 것은 만약에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고 있다면 명령문 자체를 취소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하는 자식 테이블에 해당 레코드도 함께 삭제한다. 자, 이것은 캐스케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잭션의 특성 중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트랜잭션의 연산은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반영되든지 아니면 전혀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 자, 이것을 all or noth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두 수행되거나 아니면 하나도 수행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자, 앞서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어떤 그 명령어들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함께 실행되어야 할 연산들을 모아놓은 것을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요. 자, 앞서 계좌 이체의 경우처럼 어떤 A라는 계좌에서 10,000원을 인출하는 연산과 B 계좌에 10,000원을 입금하는 연산은 반드시 모두 같이 수행되거나 아니면 하나도 수행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런 성질을 트랜잭션의 특징 중에 원자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토미시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랜잭션은 일관성의 특징도 있습니다. 컨시스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트랜잭션이 수행된 후에도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트랜잭션을 수행한다고 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 변경되면 안 되겠죠. 자, 만약에 DB 상태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뭐 기본키나 외래키, 도메인, 제약 조건 이런 것들이 모두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격리성은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자, 앞서서 로킹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죠. 그것처럼 어떤 수행 중인 트랜잭션이 있을 때 다른 트랜잭션이 중간 연산 결과에 접근할 수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속성, 듀러빌리티라는 것은 일단 트랜잭션이 수행을 완료한 후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 결과가 영구적으로 지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트랜잭션의 특징에 머리 글자를 따서 자, 트랜잭션 하면 ACID의 특징, 자, 요 네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특징은 4번. 자, 4번 애토미시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3과목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3과목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